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술을 하청 공장 취급하며 조롱하던 유럽과 중동이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싼 값에 홀려 중국의 배를 맡겼다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버린 카타르. 거대한 덩치만 믿고 덤벼든 중국 조선소마저 치명적인 결함 앞에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무너지자 중동은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 엘리트들은 카타르의 가스 수출이 끝장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영하 162도의 바다를 한국 홀로 지켜낸 겁니다. 한국의 거제도가 15년 무사고의 전설로 억만음의 자본을 제압했고 이 소식에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대 자본의 콧대를 꺾어버린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사흘 전 세계 바다의 운명이 단 한 번의 발표로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가스 운반선 24척, 단가로만 따져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 통째로 중국 창싱다오로 넘어갔어요. 70년 가까이 아시아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던 거제도의 도크 불빛이 그날로 영원히 꺼졌다는 소식이 런던 금융가를 흥분으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승리의 축배를 든 지 꼭 사흘 만에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의 전용기들이 런던이 아니라 그 꺼졌다던 거제도의 낡은 철문 앞으로 줄줄이 날아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하필 다 죽었다던 그 늙은 어촌의 도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제 인생 25년을 통째로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런던 컨퍼런스 홀의 무대 위에서 저는 누구보다 크게 웃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향해 일제히 터졌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벤크로프트, 시티 오브 런던의 글로벌 해양 에너지 전략 분석센터에서 25년간 바다의 패권을 숫자로 계산해온 수석 분석가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증조부께서 물려주신 스위스제 기계식 시계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째깍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초침 소리에 맞춰 아시아의 운명을 재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시계처럼 계산한 대로만 움직인다고 그 신념 하나로 25년을 버텨왔으니까요. 거제도 같은 하청 공장은 더 싼 중국에게 잡아먹히는 게 자연의 순리라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사흘이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런던의 야경이 보석처럼 박힌 최고급 홀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 위로 다즐링 홍차의 향기가 은은하게 떠다녔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갑고 오만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먼저 단상에 오른 사람은 제 직속 상관이자 전략 총괄 임원인 마커스 윈스럽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좌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아시아의 하청 공장, 거제도의 불은 이제 영원히 꺼졌습니다. 홀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사방에서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고 유럽 각국에서 날아온 엘리트들이 잔을 부딪히며 한나라 산업의 장례식을 마치 축제처럼 즐겼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찰 만큼 흡족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이어서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셰빌로에서 맞춘 헤리티지 수트의 옷깃을 여유롭게 쓸어내리며 단상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어요. 제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중국 창싱다오 조선소의 화려한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 줄지어 늘어선 거대한 큐막스 24척의 위용. 저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덩치와 자본, 가장 낮은 단가표가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제 신앙이 저 거대한 도크의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고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제도의 낡은 도크 사진이 떴습니다. 녹슨 철문, 기름때 묻은 크레인, 빛바랜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 저는 그 사진을 벌레라도 가리키듯 붉은 점으로 콕콕 찍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혁신할 지능도 없이 그저 값싼 인건비로 연명하던 아시아의 하청 공장입니다. 한국의 운도 여기까지입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비웃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제 승리를 합창해주는 노래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의 질서를 손에 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의 그래픽이 요동치더니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뱃값만 후려친 게 아니었어요. 카타르의 가스를 의무적으로 사주고 항만 투자까지 통째로 묶어버린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은 패키지 계약의 속살이 드러난 겁니다. 장내가 거대한 탄성으로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영악한 셈법에 감탄하며 또 한 번 잔을 들었어요. 저는 그 광경이 흐뭇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보십시오. 거대한 자본주의의 쓰나미 앞에서 거제도가 그토록 자랑하던 엑셀표는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에 객석은 다시 한번 폭소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손에 쥔 펜을 들어 스크린 위 한국의 향후 점유율 예상 그래프로 가져갔습니다. 완만하게 이어지던 그 선의 끝을 저는 맨 밑바닥까지 무자비하게 내리그었습니다. 0%. 저는 그 숫자를 손수박아 넣으며 한나라의 조선업이 제 펜 끝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증조부의 시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운 만족감이 차올랐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제 계산이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맞았다는 도취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파원이었어요. 핏대가 선 얼굴로 떨리지만 절박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지켜온 그 신뢰를 버리고 오직 싼 값만을 택하는 것이 진정 안전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순간 호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 질문에 흥미를 느끼는 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죠. 저는 그 짧은 정적이 거슬렸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끝냈다고 믿은 이야기에 누군가 군더더기 한 줄을 덧붙이려 한다는 게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단어 따위가 제 계산을 흔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자님, 낭만적인 옛날 이야기는 일기장에나 쓰시죠. 위대한 바다의 패권은 오직 덩치와 자본이 결정합니다. 그러고는 무대 옆에 서 있던 진행 요원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 순간 그 기자가 쥐고 있던 마이크에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기자의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그 생중계 화면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완벽한 침묵이 되어 사라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쥔 채 무어라 더 외치려 했지만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고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한나라의 절박한 목소리를 손가락 하나로 꺼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 침묵이 제 승리의 마침표라고 믿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저는 티끌 하나 없는 제 최고급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통유리 밖으로는 런던의 불빛이 발 아래 까마득히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증조부의 스위스제 시계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태엽을 감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째깍거리는 그 차가운 초침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오늘 밤 완벽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확신하면서요. 100년을 한결같이 정확했던 이 시계처럼 제 판단 역시 영원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태엽을 다 감고 손끝을 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낮에 들었던 그 기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그런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일 뿐이라고 제 계산표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군더더기라고 스스로 되뇌었죠. 그런데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그날따라 신경을 긁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던 그 소리가 처음으로 어딘가 어긋난 박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 묘한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며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다즐링 홍차를 한 모금 머금고 증조부의 스위스제 시계 태엽을 천천히 감으며 창밖 런던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흘 전 무대 위에서의 승리가 아직도 제 핏줄을 따뜻하게 드고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끝났고 세상은 제가 그어놓은 0%의 선 위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굴러갈 거라고 믿었죠. 저는 그날 오후에 있을 후속 발표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또 한 번의 박수갈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런던 분석센터 최상층 전체에 고막을 찢을 듯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1급 적색 경보. 25년을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 경보음을 제 귀로 직접 들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무실 천장에 붉은 경광등이 핑핑 돌아가며 먼지 한 톨 없던 그 새하얀 공간을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등고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무언가 제 계산표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예측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단 하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먼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황급히 모니터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속보 자막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란과 맞닿아 있는 카타르가스 수출의 심장부 라스라판 항구가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수출 능력의 17%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17%라는 건 제 책상 위에서는 그저 그래프의 작은 굴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그건 나라의 숨통이 17%만큼 졸렸다는 뜻이었죠. 그제야 저는 제가 다루던 숫자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존이 걸린 무게였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의 오일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 위기에 처했다는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카타르의 가스 생산이 완전히 멈춰설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해양 시장을 강타했어요. 런던 금융가 전체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류를 끌어안고 뛰어다녔고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어제까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우아한 엘리트들이 오늘은 넥타이가 풀어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던 세계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맞춤 정장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내리꽂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카타르의 가스를 어디로 우회시킬 것인가? 대체 운송로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 어느 선사의 배를 끌어와야 손실이 가장 적은가? 저는 엑셀 시트 위에 수십 개의 항로를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띄울 수 있는 배가 세상 어디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손바닥에 어느새 끈적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평생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답을 찾아냈던 제 엑셀표가 처음으로 백지처럼 텅 비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조용하던 데이터 검증팀의 클레어 스탠턴이 노크도 없이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클레어는 아무 말 없이 제 모니터 위로 새로운 창 하나를 쾅 하고 거칠게 띄워버렸어요. 특급 보안 위성 항로 데이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차를 따지며 점잖게 굴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진실을 클레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벤크로프트 씨, 지금 이 항로를 보셔야 합니다. 클레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건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카타르 국영 해운사 최고위급 임원들을 태운 전용기 수십 대의 항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궤적을 따라가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용기들이 런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가 싶더니 우리 머리 위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그 궤적이 향하는 곳을 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그 비행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왠지 두려웠거든요. 전용기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거제도였습니다. 사흘 전 제가 0%의 사망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늙은 어촌,
그 녹슨 철문 앞으로 세계 제일 부자 나라의 비행기들이 줄지어 직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싼값에 중국과 패키지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자축하던 카타르가 정작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 잘난 값싼 중국 배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살 길을 찾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장례식을 치렀던 거제도가 정작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세상 모든 부자들이 매달리는 마지막 구원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런던으로 달려와 우리에게 해결책을 구걸해야 마땅했어요. 그게 제가 25년간 믿어온 세상의 순서였으니까요. 다급해진 자는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가장 빠른 돈으로 달려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가장 멀고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롭다는 그 거제도로 목숨을 걸고 날아갔어요. 저는 그 항로 하나가 제가 평생 그려온 모든 그래프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제일 비싸고 제일 까다로운 한국으로 간단 말인가?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떨렸습니다. 클레어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은 아직도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듯한 그런 서늘한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묘하게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이 센터에서 누구도 제 판단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어린 연구원의 침묵 하나가 제 모든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 짚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주저앉아 그 항로 궤적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의 논리로 완벽하게 굴러가야 할 자본주의의 공식이 카타르의 그 비이성적이고 다급한 아시아행 앞에서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0%의 선, 제가 손수박아 넣은 그 사망 선고가 정작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선을 그을 때만 해도 세상이 제 펜 끝을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 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제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홍차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이미 식어 미지근했고 입안에서는 아무런 향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흘 전에 그 따뜻하던 승리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카타르의 저 다급한 비행기들이 제 머릿속의 모든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어요. 해는 어느새 런던의 잿빛 구름 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멎었지만 제 가슴 속의 경보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거제도라는 세 글자를 모니터 위에 띄워놓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늙은 어촌이 무엇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은 부자들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신념이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식은 찻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키보드에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다즐링 홍차를 한 모금 머금고 증조부의 스위스제 시계 태엽을 천천히 감으며 창밖 런던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흘 전 무대 위에서의 승리가 아직도 제 핏줄을 따뜻하게 두고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끝났고 세상은 제가 그어놓은 0%의 선 위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굴러갈 거라고 믿었죠. 저는 그날 오후에 있을 후속 발표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또 한 번의 박수갈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런던 분석센터 최상층 전체에 고막을 찢을 듯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1급 적색 경보, 25년을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 경보음을 제 귀로 직접 들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무실 천장에 붉은 경광등이 핑핑 돌아가며
먼지 한 톨 없던 그 새하얀 공간을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무언가 제 계산표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예측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단 하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먼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황급히 모니터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속보 자막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란과 맞닿아 있는 카타르가스 수출의 심장부 라스라판 항구가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수출 능력의 17%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17%라는 건 제 책상 위에서는 그저 그래프의 작은 굴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그건 나라의 숨통이 17%만큼 졸렸다는 뜻이었죠. 그제야 저는 제가 다루던 숫자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존이 걸린 무게였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의 오일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 위기에 처했다는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카타르의 가스 생산이 완전히 멈춰설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해양 시장을 강타했어요. 런던 금융가 전체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류를 끌어안고 뛰어다녔고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어제까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우아한 엘리트들이 오늘은 넥타이가 풀어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던 세계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맞춤 정장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내리꽂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카타르의 가스를 어디로 우회시킬 것인가? 대체 운송로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 어느 선사의 배를 끌어와야 손실이 가장 적은가? 저는 엑셀시트 위에 수십 개의 항로를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띄울 수 있는 배가 세상 어디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손바닥에 어느새 끈적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평생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답을 찾아냈던 제 엑셀표가 처음으로 백지처럼 텅 비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조용하던 데이터 검증팀의 클레어 스탠턴이 노크도 없이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클레어는 아무 말 없이 제 모니터 위로 새로운 창 하나를 쾅 하고 거칠게 띄워버렸어요. 특급 보안 위성 항로 데이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차를 따지며 점잖게 굴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진실을 클레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벤크로프트 씨, 지금 이 항로를 보셔야 합니다. 클레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건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카타르 국영 해운사 최고위급 임원들을 태운 전용기 수십 대의 항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궤적을 따라가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용기들이 런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가 싶더니 우리 머리 위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그 궤적이 향하는 곳을 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그 비행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왠지 두려웠거든요. 전용기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거제도였습니다. 사흘 전 제가 0%의 사망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늙은 어촌, 그 녹슨 철문 앞으로 세계 제일 부자 나라의 비행기들이 줄지어 직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싼 값에 중국과 패키지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자축하던 카타르가 정작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 잘난 값싼 중국 배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살 길을 찾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장례식을 치렀던 거제도가 정작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세상 모든 부자들이 매달리는 마지막 구원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런던으로 달려와 우리에게 해결책을 구걸해야 마땅했어요. 그게 제가 25년간 믿어온 세상의 순서였으니까요. 다급해진 자는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가장 빠른 돈으로 달려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가장 멀고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롭다는 그 거제도로 목숨을 걸고 날아갔어요. 저는 그 항로 하나가 제가 평생 그려온 모든 그래프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제일 비싸고 제일 까다로운 한국으로 간단 말인가?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떨렸습니다. 클레어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은 아직도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듯한 그런 서늘한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묘하게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이 센터에서 누구도 제 판단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어린 연구원의 침묵 하나가 제 모든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 짚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주저앉아 그 항로 궤적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의 논리로 완벽하게 굴러가야 할 자본주의의 공식이 카타르의 그 비이성적이고 다급한 아시아행 앞에서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0%의 선, 제가 손수박아 넣은 그 사망 선고가 정작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선을 그을 때만 해도 세상이 제 펜 끝을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 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제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홍차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이미 식어 미지근했고 입안에서는 아무런 향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흘 전에 그 따뜻하던 승리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카타르의 저 다급한 비행기들이 제 머릿속에 모든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어요. 해는 어느새 런던의 잿빛 구름 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멎었지만 제 가슴 속의 경보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거제도라는 세 글자를 모니터 위에 띄워놓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늙은 어촌이 무엇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은 부자들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신념이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식은 찻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키보드에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타르가 왜 그토록 한국에 목숨을 거는지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찾지 못하면 영영 뒷목을 잡고 살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댔습니다. 보안 인가를 무시하고 글로벌 해양보험사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속한 거예요. 그 안에는 지난 30년치 가스선 폭발 사고 일지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데이터베이스가 열리자 화면에는 끔찍한 사고 현장 사진들이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저는 그제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열재의 머리카락 한 올만 한 결함만 생겨도 그 차가운 가스는 순식간에 끌어올라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거대한 해상폭탄으로 돌변하는 거였어요.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배, 두 동강 난선체, 시커멓게 그을린 잔에 저는 그 처참한 사진들을 보며 컥컥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제 엑셀표 속의 가스선은 그저 깔끔한 직사각형 아이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콘 하나하나가 사실은 도시 하나를 삼킬 수 있는 불덩어리였던 겁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내리며 사고 일지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수백 건의 사고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그건 마치 바다 위에서 죽어간 배들의 거대한 묘비명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따라 한참을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휠을 굴리던 제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한 줄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블랙리스트처럼 빼곡한 사고 기록 가운데 유독 한 항목만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거제도에서 만들어진 배들의 사고 건수란에만 기적처럼 숫자 연기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줄, 두 줄, 10줄, 100줄. 아무리 내려도 그 자리엔 0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그 배를 거제도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방울의 가스 유출도 없이 망망대해로 띄워보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사고 기록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 명단 위에서 거제도의 칸만 홀로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연기라는 숫자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그 배를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바다로 내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운으로는 결코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정성의 결과였어요. 수만 번의 용접 가운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가능한 거의 신앙에 가까운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흘 전 무대 위에서 한국 특파원이 던졌던 질문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지켜온 신뢰. 저는 그 말을 감상적인 군더더기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였던 겁니다. 가스선은 한 번 빌리면 15년을 좋게 타야 하는 바다 위의 장기 전세집이었어요. 카타르에게 진정 필요했던 건 당장의 얄팍한 가격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꺼버린 제 손가락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카타르의 선원들은 그 배 안에서 15년을 먹고 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15년 동안 바다 한복판에서 자다가 폭사하지 않도록 지켜줄 맹목적인 생명줄이었어요. 값이 아무리 싸도 한 번 터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는 그제야 카타르의 그 다급한 비행기들이 왜 거제도로 향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들은 가장 싼 배가 아니라 가장 죽지 않는 배를 찾아 날아갔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숨이 걸린 선택 앞에서는 그 어떤 단가표도 힘을 잃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알아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서구의 펜대 굴리는 우리 엘리트들은 그 완벽함이 당연히 최첨단 단열 시스템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계와 컴퓨터가 그 안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 무사고의 기적은 한겨울 차가운 철판에 엎드려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맨손으로 불꽃을 튕겨낸 거제도 노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수작업 용접에서 탄생한 거였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도시 하나를 살릴 안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거친 손들을 떠올리며 제가 가리켰던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점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평생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펜과 키보드, 그리고 잘 다려진 셔츠가 제 무기의 전부였어요. 그런 제가 한겨울 새벽 도크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불꽃을 다루는 그 사람들을 향해 지능이 없다고 비웃었던 겁니다. 정작 도시 하나를 살리는 진짜 기술은 그 투박한 손바닥의 굳은 살 속에 새겨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클레어 스탠턴이 제 곁에 다가와 있었어요. 클레어는 말없이 손을 뻗어 제 모니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검게 죽은 화면 위로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어요. 그만 보세요, 벤크로프트 씨. 클레어가 얼음 송꽃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팔았던 건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15년짜리 완벽한 목숨값이었어요. 당신이 0%라고 그어버린 그 선 말입니다.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귀한 땀방울을 값싼 인건비나 파먹는 하청업자라며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짓밟았습니다. 그 혀를 저주하듯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패배감이 번졌습니다.
제가 휴지 조각이라 비웃었던 거제도의 그 정성이 사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비싼 생명의 보증서였던 거예요. 저는 그 보증서에 사망 선고를 내린 어리석은 분석가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베테랑 기사와 싼값에 면허만 겨우 딴 신참 기사. 만약 제 가족을 그 배에 태워야 한다면 저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할까요? 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비로소 카타르의 그 다급한 뱃머리 돌리기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비롯된 절박한 생존 본능이었음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한국으로 간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해서 한국으로 간 거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은 둘이 아닙니다. 카타르의 그 콧대 높은 부자들도 결국은 자기 선원들의 목숨 앞에서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장 안전한 손에 자기 사람들의 목숨을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제 차가운 엑셀표로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빛이 차갑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분석실에 홀로 남아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발밑부터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정작 제 숫자판에는 사람의 땀과 목숨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완벽하다 믿었던 제 계산표에 가장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 구멍의 이름은 신뢰였습니다. 돈으로도 기술로도 시간을 앞당기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메울 수 없는 오직 수십 년의 정직한 땀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멀리 거제도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을 사온 충격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런던 센터에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이 박살 날듯 벌컥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을 차고 들어온 사람은 카타르 국영 해운사의 수석 협상가 타리크 알 마흐무드였어요. 평소 런던 최고급 호텔에서 먼지 한 톨 없이 차려입던 그 사람이 그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사흘 밤낮을 쫓겨 다닌 사람처럼 온몸에서 다급함이 뚝뚝 묻어났어요. 타리크의 순백색 아랍 전통 의상은 며칠을 갈아입지 못한 듯 구깃구깃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늘 거만하게 빛나던 눈가는 며칠 밤을 꼬박 사온 듯 검게 죽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짙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중동의 거상이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에게 굽실거리던 게 누구였는지를 떠올리면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네 유럽 사람들의 엑셀표와 종이 쪼가리는 타리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성난 바다에서 우리를 단 한 명도 구해주지 못하오. 타리크는 그렇게 절규하며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보고서를 제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어요. 종이 뭉치가 제 가슴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무릎을 굽혀 그 보고서를 주워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25년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후려쳤습니다. 종이, 쪼가리, 제가 평생 신앙처럼 떠받든 그 숫자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중국, 창싱다오에 맡겼던 그 거대한 큐막스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어요. 치명적인 단열 기술 부족으로 철판 조립 단계에서부터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납기는 2028년에서 2031년까지 속절없이 밀려버렸어요. 그건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싼값에 홀렸던 그 선택이 결국 카타르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던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중동의 거상이 런던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광경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우쭐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다급히 보안 화상망을 켰어요. 거제도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연결되는 그 몇 초가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그 도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으니까요. 이윽고 모니터에 거제도 도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거제도 도크 한복판에는 헬기를 타고 급히 들이닥친 다급한 중동 부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내가 바위처럼 묵묵히 서 있었어요.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 쇳가루가 잔뜩 묻은 두꺼운 캔버스 작업복, 거제도 디조선소의 해양 플랜트를 총괄하는 오상만 소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억만장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오 소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도크의 안전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굳은 표정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어요.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얼굴이었거든요. 카타르 측 VIP들이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오 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소장님, 계약금의 3배를 드리겠소. 아니, 5배를 얹어드리지. 그러니 당장 저 도크 하나를 우리에게 비워주시오. 그들은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억망음을 약속했어요. 평생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다급하면서도 오만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사흘 전이라면 저 역시 그 돈다발 앞에서 기꺼이 도크를 비워줬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법칙이었으니까요. 급한 사람이 돈을 더 내면 줄에 맨 앞으로 끌어주는 것. 저는 그걸 효율이라 불렀고 시장의 합리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오 소장의 얼굴에는 그런 흥정의 여지가 단 한 톨도 보이지 않았어요. 돈으로 순서를 사겠다는 그 발상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소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서늘한 눈으로 그저 그들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구구절절한 변명도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 소장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러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엑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무심하게 툭 건넸습니다. 그 무심한 손짓 하나에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빨려 들어갔어요. 배가 필요하십니까? 오 소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크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태산을 짓누르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럼 저기 뒤에 가서 2028년까지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십시오. 그 짧고 투박한 한마디가 엉망음을 흔들던 거대 자본의 무릎을 단번에 꿀려버렸습니다. 카타르 부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에 든 돈다발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런던 회의실까지 무겁게 울려 퍼진 그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 세상의 모든 순서를 정한다고 믿었어요. 더 많은 돈을 내는 자가 더 앞줄에 서는 것, 그게 제 자본주의의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소장은 그 법칙을 한마디로 박살내버렸어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쌓아 올린 시간의 순서가 줄을 정한다고. 저는 그 광경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질서였어요. 화면 속 타리크 측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배의 돈다발도, 헬기를 타고 날아온 위세도, 그 작업복 입은 사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오 소장이 건넨 그 꼬깃꼬깃한 대기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제 25년의 신념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그 대기표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순번표가 아니었어요. 거제도가 수십 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쌓아 올린 신뢰의 증서이자 돈으로는 결코 새치기 할 수 없는 시간의 질서였습니다. 카타르 부호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5배의 돈다발을 내려놓고 순순히 줄의 맨 뒤로 걸어갔던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한쪽으로 새로운 속보가 떠올랐어요. 한국이 가장 큰 배인 큐막스마저 더는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끼로 던졌던 그 독이 든 성배마저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삼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 앞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제도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발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두 발을 더 내딛고 있었던 겁니다. 연이어 또 하나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선사와 15년짜리 사후 관리 협약까지 통째로 쓸어 담았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배만 파는 게 아니라 15년 동안 그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는 약속까지 거머쥔 겁니다. 그 소식이 런던 금융가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배를 한 척 파는 것으로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카타르의 목숨을 곁에서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한 배를 타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면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15년 동안 서로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거제도가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건 배가 아니라 15년의 안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식은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화면 속에서 묵묵히 크레인을 올리고 있는 오 소장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진정한 바다의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굳은 등이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한 곳을 향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의 최고 권력자 사드 알카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나라의 숨통이 끊어질 뻔한 그 공포에 짓눌린 알카비 회장이 전 세계 해양과 에너지 매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런던 회의실 모니터 앞에 못 박힌 듯 앉아 그 생방송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저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이윽고 알카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던 그 콧대 높은 지배자가 그날은 잔뜩 굳은 얼굴이었어요. 회장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전 세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견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알카비 회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석유를 손에 쥐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굳은 얼굴로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지식여야 했을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여진 자존심의 무게만큼 거제도라는 이름의 가치가 무겁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알카비 회장은 외교적인 수사조차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묶음 상품에 속아 서명한 것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평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그 말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는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권력자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회장은 더 충격적인 폭탄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남은 잔여 물량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초강수였어요. 저는 그 선언 앞에서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카비 회장은 15년의 생사고락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로 단 하나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대한민국 거제도. 회장은 한국이 내민 계약서에 일말의 반항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5배의 돈을 흔들며 윽박지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제도 앞에 줄을 서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한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세상의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사흘 전 무대 위에서 거제도의 점유율을 0%로 그어버리던 제 손짓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한 나라의 운명을 펜 끝으로 끝장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끝장난 건 거제도가 아니라 그 펜을 쥔 저의 오만이었어요. 제가 그어버린 그 선 위에서 거제도는 죽기는커녕 세상의 정점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 선은 거제도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 제 오만의 묘비명이었던 셈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며칠 밤을 꼬박 알아야 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신념을 스스로 부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팠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8년까지 손가락만 빨며 대기표를 들고 기다려야 하는 그 굴욕적인 조건마저 알카비 회장은 스스로 이렇게 포장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안전한 기다림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한낱줄 서는 일을 영광이라 부르며 거제도를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인 거예요.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도 기다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세상이 있다니, 저는 그런 세상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손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만년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그 비싼 만년필이 회의실 바닥에 처박혀 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펜은 제가 0%의 선을 그었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이제 그 펜은 제 손을 떠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쌍값과 덩치만 따지며 아시아를 그저 철판이나 굽는 가마솥이라 조롱했던 제 오만한 세계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견고한 프레임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숫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가장 낮은 단가표를 준 자가 이긴다고, 그게 자본주의의 절대 법칙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법칙이 거제도라는 단 하나의 예외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는 사실 예외가 아니라 제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진짜 법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부터 차가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묵묵히 땀으로 쌓아 올린 그 투박한 성실함. 그게 결국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을 완벽하게 무릎 꿇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엑셀표도 번지르르한 발표도 수백 년 된 금융의 권위도 한겨울 철판 위에 엎드린 노동자의 땀방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으스대며 살아왔던 걸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카타르 회장이 거제도를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고, 그 뒤로 거제도 도크의 현장이 잠깐 비쳤어요. 거기엔 생방송 카메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오상만 소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정작 그 사람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듯 했어요. 오 소장은 그 모든 세계적인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크레인을 올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도 오 소장의 눈은 오직 자기 도크의 안전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굳은 뒷모습에서 차마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상을 향해 으스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승리의 순간조차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어요. 어쩌면 그 묵묵함이야말로 거제도가 수십 년을 한결같이 버텨온 진짜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엑셀 수치가 헝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묵직한 신뢰는 제 계산기로는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변수였어요. 자본주의 엑셀로는 계산 불가. 그 치명적인 오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깜빡였습니다. 평생 숫자로 세상을 지배해온 저의 마지막 방어 기제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숫자를 믿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 저를 지탱해온 그 단단한 믿음이 사라지자 발밑이 텅 빈 듯 아찔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노동자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정작 텅 비어 있던 건 펜만 굴리던 제 손바닥이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남이 만든 것에 값을 매기고 그 값으로 사람을 줄 세웠을 뿐이었어요. 저는 떨어진 만년필도 줍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지독하고 무서운 고집 앞에서 제 알량한 엑셀표는 한낱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비웃어온 그 거제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단 한 번도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한 척, 또 한 척, 완벽한 배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한 성실함이 결국 전 세계의 자본과 권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평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믿었는데 정작 세상을 움직인 건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 하나가 연경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센터 최상층의 이사회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살얼음판보다 더 차갑고 살벌한 공기를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화려한 공간이 하룻밤 사이 징벌의 법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늙은 승냥이 마커스 윈스럽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이사회 단상에 올라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다 아시아 놈들이 퍼뜨린 과장된 찌라시일 뿐입니다. 마커스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차가운 눈으로 마커스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당연한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외면한 사람의 말로가 바로 저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커스를 비웃을 자격이 과연 제게 있었을까요? 불과 사흘 전 저 역시 무대 위에서 똑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끝났다고, 아시아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큰소리쳤어요. 마커스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 발 먼저 데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마커스는 끝까지 버티다 끌려나갔을 뿐이에요. 저는 그 차이가 종이 한 장보다도 얇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클레어 스탠턴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전광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배들의 치명적인 납기폭망 궤적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어요. 약속했던 날짜를 줄줄이 넘기고 철판 조립조차 끝내지 못한 그 처참한 데이터가 임원들 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는 감정 하나 섞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팩트 앞에서 마커스의 큰 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의 싼값에 홀려배를 맡겼던 전 세계 선사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센터의 메인 교환기가 빗발치는 전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과부하로 타버려 마비되고 말았어요.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화기를 붙들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하루 만에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한 거예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싼값이라는 달콤한 미끼 하나에 전 세계의 자본이 함께 휩쓸려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건 마커스였어요. 오직 중국의 물량 공세만을 찬양하며 짜두었던 그의 전략 해운 펀드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잘난 수익률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마커스의 큰 소리에 눌려있던 이사회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임원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마커스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참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보다 매섭게 그를 물어뜯고 있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후둥중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 조선사들의 글로벌 신뢰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강등되었다는 속보가 떴어요. 한순간에 쓰레기 등급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연쇄적인 주문 취소 사태가 폭동처럼 일어났습니다. 싼 값만 보고 몰려들었던 자본이 이제는 서로를 짓밟으며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저는 그 무너지는 도미노를 보며 단가표만 줬던 우리의 탐욕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장 싼 것을 좇은데가는 가장 비싼 파멸이었어요. 결국 마커스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샴페인 잔을 들고 으스대던 그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거구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어요. 마커스는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아시아 놈들의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했어요. 마커스는 그렇게 비참하게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쩌면 저 자리가 제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다면 끌려나가는 건 제가 됐을 테니까요. 그 무렵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도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완벽하게 따돌린 한국의 진짜 저력을 대서특필했어요. 어제까지 거제도를 하청공장이라 깔보던 그 팬데들이 오늘은 거제도를 세계조선의 절대 강자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묘한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그 찬사 속에는 제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꺼버린 그 한국 기자의 목소리도 분명 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그 기자의 질문이 옳았다는 걸 이제 온 세상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메라가 비춘 거제도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늙은 도크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엔 그 어떤 자축도 으스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새로운 도면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해상 풍력 발전이 차세대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수소를 연료로 쓰는 선박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100년을 위한 용접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의 승리는 그들에게 그저 지나간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들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해상 풍력, 암모니아, 수소. 그건 아직 세상 대부분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만 여기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거제도 사람들은 이미 그 미래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다음 전쟁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스선 하나를 두고 일희일비하는 사이 그들은 벌써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거제도와의 격차는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눈의 격차였다는 것을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거제도는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패배에 허우적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또 한 발 앞서 다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승리에도 패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우직한 걸음걸이가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어요. 저런 사람들과는 애초에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결과에 일희일비했지만 그들은 수십 년을 내다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텅 비어버린 마커스의 사무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린 그 안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런던 금융가를 호령하던 한 사람의 자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허울뿐이던 우리 서구 엘리트들의 민낯을 마주했어요. 단가표 뒤에 숨어 세상을 다 아는 척했던 우리의 참담한 패배가 그 텅 빈 사무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의 나침반은 영원히 대륙을 지나 대한민국 거제도의 그 낡은 도크만을 가리키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화려한 빌딩 숲이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차가운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모든 것을 잃고도 아직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다 헤아리지 못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향해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25년을 살았느냐고. 가장 정확하다 믿었던 내 숫자가 어쩌다 가장 큰 거짓이 되었느냐고. 하지만 유리 속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너진 런던의 야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어디에도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 반대편 거제도의 도크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화려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분석센터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불 꺼진 사무실은 차가웠고 통유리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드르르한 빌딩 숲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들이 이상하게도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종일 숫자를 굴리고 남의 운명을 점치며 으스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숫자들이 가리키던 진실은 이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 거제도를 떠올렸어요. 살을 내는 그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지금도 시뻘건 용접 불꽃을 묵묵히 튀기고 있을 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슴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화려한 샹들리에도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도 없었어요. 오직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무거운 철판, 그리고 손끝에 굳은 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그 투박한 손끝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손끝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어요. 저는 펜 한 자루로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수만 명이 매달린 산업의 생사를 점치고 또 선고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영하 162도의 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그 배를 만드는 손이 얼마나 거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멀리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오만하게 세상을 재단했던 거예요. 부끄러움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증조부께서 물려주신 바쉐론 콘스탄틴 탁상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며 수백 년 유럽 엘리트의 오만함을 뽐내며 째깍거리던 그 시계. 저는 평생 그 초침 소리를 신앙처럼 들으며 살았어요. 그 정확함이 곧 제 자존심이었고 제 종교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에 박제에 맞춰 아시아의 운명을 재단했고 거제도의 수명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계가 제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초를 쪼개도 그 시계는 사람의 땀이 만든 시간의 무게만큼은 결코 잴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5년 동안 쌓아 올린 선박단가 최적화 문서,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시아를 그저 값싼 하청업체로 취급해온 제 종교이자 자존심과도 같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제가 누군가의 땀을 숫자로 후려치던 증거였어요. 저는 그 두툼한 문서 뭉치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25년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들을 파쇄기에 쑤셔내었습니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제 25년이 갈갈이 찢겨 나갔어요. 종이가 다 갈려 나가고 나자 사무실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아직도 제가 옳다고 우기는 오만한 속삭임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그 시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완벽하다고 믿어온 그 스위스 시계의 태엽을 영원히 멈춰 세웠어요. 손끝의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지던 그 작은 톱니의 떨림이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오만하게 째깍거리던 그 초침 소리가 마침내 멎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묵직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그 시계가 제 손끝에서 영원한 잠에 빠진 겁니다. 저는 그 멈춰버린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그런 후련함마저 느껴졌어요. 평생 저를 올가매던 그 오만한 박제에서 비로소 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단 1초도 그 시계의 박자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확함이 곧 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완벽한 박자가 사실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게 만드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시계가 멈추자 비로소 제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제도 도크에서 철판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그리고 언손을 호호 부는 노동자들의 숨소리. 그 소리들이야말로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박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어 낮에 몰래 빼내온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카타르 측 팩스에서 빼돌린 오상만 소장의 그 대기표 사본이었어요. 거제도 2028년 도크 대기표. 투박한 글씨에 기름때가 묻고 쇳가루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종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한때 제가 휴지 조각이라 비웃었던 바로 그 엑셀 대기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그 종이가 세상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겁고 귀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대기표를 죽어버린 스위스 시계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경건하게 세워두었어요. 수백 년 역사의 시계와 기름때 묻은 종이 한 장, 그 둘이 나란히 놓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얄팍한 단가표와 서구의 자본은 멈췄고 거제도의 땀방울이 만든 시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멈춰버린 화려한 시계보다 살아 숨쉬는 그 투박한 종이 한 장이 훨씬 더 큰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얄팍한 서구의 자본주의가 패배했음을, 그리고 거제도의 땀방울이 끝내 런던의 심장을 지배했음을 저는 뼈저리게 인정했어요. 저는 평생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급하면 웃돈을 얹어 순서를 사고 비싼 값을 치러 시간을 앞당기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거제도 사람들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시간을 수십 년의 땀으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15년의 무사고라는 그 시간을 그 누구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없는 신뢰의 시간을 말이에요. 그건 돈이 아니라 오직 정직한 세월로만 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멈춰버린 시계와 그 대기표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낸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이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제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어요. 내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진짜 시간의 무게와 위대한 바다의 패권은 런던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거제도의 거친 바닷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안에 제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런던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지구 반대편 거제도의 도크에서 피어오르는 그 시뻘건 용접 불꽃이 보였습니다. 사르레는 바닷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수십 년을 한결같이 타올라온 그 뜨거운 불꽃.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런던의 샹들리에가 아니라 바로 그 불꽃이었다는 것을요. 그 불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지키기 위해 타오르는 불이었어요. 자본을 맹신하던 시계는 멈췄고 땀방울이 만든 거제도의 시간이 런던의 심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춰버린 시계 옆에 세워둔 그 대기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루만졌어요. 그 거친 종이의 감촉이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제 등 뒤로 멈춘 시계와 살아있는 대기표가 나란히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 둘이 함께 증명하고 있었어요. 진짜 시간을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땀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깨닫는데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멈춘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옆에 놓인 거제도의 대기표는 제게 매일 같은 진실을 일러줄 테니까요. 진짜 패권은 자본이 아니라 땀에 있고 진짜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쌓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어둠 속 두 물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